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지난해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은 5조 원에 달합니다. 5년 전에 비해서 약 5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가는 만큼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간편 사업자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매출 현황이나 용역 내역을 신고할 의무는 없고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신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매출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빅테크 기업에 어떻게 과세하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 역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EU 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의 법인세율은 23.2%인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9.5%에 불과했죠. 그래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은 디지털 법인세라는 자체적인 것을 만들어 과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EU 여러 나라가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자 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 내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늘어난 세금을 떠넘긴 거죠. 우리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보완해야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비책도 함께 논의해야겠습니다. 6월 5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고 증시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좋았던 것, 그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서요. 지금 대체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2%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 좀 이례적인 소식 중에 하나는 엔화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더 떨어지는 분위기입니까? 이건 왜 그러는 건가요? 네, 엔화가 다시 달러 대비해 가지고서 140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엔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엔화 가치가 왜 약세를 보이느냐에 대해 가지고서 뭔가 우리가 흔히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근본적인 뭔가 이유 그런 부분은 딱히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시장의 반응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 이 부분이 약세로 이어질까에 대해 가지고서 뭔가 매매에 따른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한 10년 동안에 봤었을 때는 아베노믹스 이후로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일 때에는 항상 엔화가 약세 요 두 가지가 짝꿍이 되어 가지고서 항상 동반돼서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를 그대로 그냥 이어받아 가지고서 요즘 일본 증시가 좋다 보니 엔화도 약세로 가는 것 동반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매매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왜 이제 펀더멘털적인 요인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일본의 경상수지가 요즘에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엔화 약세 이유는 사실 없다라고 봐야 될 거고 통화 정책이 미국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또 미국도 거의 지금 긴축의 끄트머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아가 가지고서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어떠하냐라고 봤을 때는 일본의 재무성에서도 나아 가지고서 140엔이 넘어갈 때마다 오히려 좀 과도하다라는 식으로 구두 개입, 즉 이제 더 이상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건 조금 불편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었을 때는 단순히 이제 증시하고의 좋은 현상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G20 개국 중에서 코스피 상승률이 5번째로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좀 코스피가 힘을 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반도체가 우리 증시를 대표하는 반도체가 좋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런 현상은 사실 증시가 바닥에서 이제 탈출해서 반등장을 보일 때에는 과거에는 이런 패턴이 자주 반복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증시 자체가 아주 거대한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은 한국 증시의 오르는 속도가 글로벌에서 항상 과거 사이클에서 상위권에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2,700선 회복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와서 다들 기분 좋게 하고 있는데
저 시장에서는 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한 달치에 대해 가지고 예상을 한다는 거는 거의 뭐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불가능하기는 한데 대체적으로는 부정론에서 이제는 좀 긍정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 긍정론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반도체 결국은 우리는 이제 증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반도체인데 반도체 쪽에서 적극적인 감산을 배경으로 해서 반도체 가격이 좀 바닥이 잡히는 것 아니냐. 예. 반등이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에다가 추가적으로는 단순히 공급을 조절하는 요인 이외에 새롭게 수요가 자극될 요인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이 가졌는데 그 수요 요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최근에 AI가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수요가 또 좀 좋아질 수 있다까지도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 정말 증시 어렵다는 생각을 요즘 듣는데요. 여기서 어렵다는 건 정말 공부해서 투자 얻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인데요. 아니 삼성전자 감산한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불과 몇 달 전에 들었는데 7만 전자가 되고 네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감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런 표현 해주셨잖아요. 요즘과 같은 장세를 금융 장세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요즘의 증시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금융 장세로 요즘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한번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먼저 금융 장세가 뭔지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장세가 크게 보면은 강세장하고 약세장이 있고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네 개의 장세가 있습니다. 강세장에는 금융장세, 실적장세가 있고, 그리고 약세장에는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가 있습니다. 역자가 붙은 뭐 안 좋은 장세의 경우에는 사실 금융 긴축도 동반이 되고 또한 기업들의 실적도 많이 나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좋지 않은 장이 끝나고 이제 강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초입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융장세거든요. 예. 요 금융장세의 특징은 대표적인 것은 증시는 오르는데 현실은 지독히도 좋지가 않습니다. 정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증시만을 이렇게 또 끌어올린 요인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금융 부문에서의 완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의아하실 겁니다. 지금 여전히 뭐 물론 한국은행은 금리 더 이상 올리는 것을 멈췄지만은 예. 여전히 글로벌 각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어떻게 금융 완화가 나타나냐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가지고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단기금리 쪽이고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실제로 기업이나 가게가 조달할 때에는 중기, 장기금리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미국 기준으로 뭐 글로벌 기준으로도 그러한데요. 중장기 금리가 가장 높이 형성되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내려가고 있는 그 시기를 보면 작년 10월 달이 제일 높았었고요. 예. 그 이후에는 꾸준히 우하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나 가게 입장에서는 오히려 금융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금융 완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준금리만 가지고 금융 어떻게 뭐 완화인지 긴축인지 이거를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융 장세가 일어나는 기간에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증시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이 상황에서 왜 주식을 자꾸 더 파는 거죠? 사실 그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약세장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나라 이제 수급 주체별로 누적으로 이렇게 나눠봐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매수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예를 들면은 뭐 구만전자 이럴 때 매수하시고 그 뒤에도 계속 물타기를 하셨을 네. 거잖아요. 그러시다가 그중에서 반등이 좀 나오니까는 좀 물타기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좀 매도를 일부는 해야겠다. 아마도 그런 식으로 지금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요번에 금융 장세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손절을 좀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이득을 얻으실 수도 있을 텐데 이번 금융 장세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역대 대표적인 금융 장세가 언제 시작되고 그리고 금융 장세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역대 그렇습니다. 금융 장세들은 어떤 형태로 흘러갔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금융장세는 이제 강세장이고 그전에는 약세장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빛과 그림자 같은 빛과 어둠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 있은 이후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금융장세는 침체 이후에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이후에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돈 풀기가 나오면서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때라든지 금융위기 때라든지 아니면은 닷컴 버블 이런 이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이를 알아차리기가 꽤나 명쾌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상황이 되게 급작스럽게 나빠져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제 정부나 아니면은 그 중앙은행에서 적극적인 돈 풀기를 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과 약간 궤를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요번에 장세 변화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1950년대부터 해가지고서 금리 인상기를 보게 되면 14번 중에 11번 침체가 왔거든요. 금리 인상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기들을 이런 식으로 급격히 나빠지고 전방위적인 돈 풀기가 동반되는 금융장세 진입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경제가 둔화만 되고 침체까지는 가지 않았다가 다시 재차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도 3번은 있었거든요. 그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기준금리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중장기 금리들만 내려갔다가 경제 둔화가 해결되고 다시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경기 사이클이 나타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중장기 금리만 내려간 것 보고서도 이렇게 금융장세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이제 3번의 사례하고 지금 현재 장세 변화가 제일 비슷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그 3번은 언제 있었냐면 60년대 중반, 80년대 중반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주신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하면 금융장세라는 게 경기가 안 좋거나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웠을 때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 뒤에 시즌 타이밍에 형성되는데 그 기준은 기준금리보다는 중장기 금리 실제 조달받는 금리에 기준으로 한다. 근데 요즘도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럼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한 3차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 다음이 궁금합니다. 그럼 그때 그 과거에도 개인들은 전부 팔고 시장을 떠나고 그 물건들을 전부 기관이 받아준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흔히 이렇게 증시가 변화를 하게 될 때에는 예.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그 투자자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약세장을 오래 경험하다 보니까 실망하신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요즘도 그래서 그렇고요. 팔고 떠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예. 거기까지가 금융장세의 특징입니다. 아. 실제 참여자의 숫자도 줄어드는. 예. 근데 그 이후에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다시 이제 반대로 경제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제랑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예. 경제가 좋아진가 동시에 이를 반영해서 증시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참여자가 슬슬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제 올여름에 실적 장세로 넘어갈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시 투자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이 물량은 누가 받아갔느냐라고 하면 우리 증시는 늘 이럴 때마다 외국인이 받아갔습니다. 외국인이 받아가요? 네, 왜 그러냐면 국내 기관 투자자도 실은 국내 기관 투자자가 자금을 집행하려면 그 자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개인 투자자들이시거든요. 그렇겠죠. 우리나라 국민분들께서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개인 투자자하고 한국의 국내 기관 투자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외국인이 다른 스토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금융장세 때 특히 주목해야 될 종목과 금융장세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전개될 종목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금융장세가 계속되는 구간 중에선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종목이 따로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장세의 소위 주포라고 하면 예.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작년 9월 말부터 해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누적적으로 거의 한 19조 원 정도를 매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처럼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사게 될 때에는 뭔가 아주 디테일하게 중소형주를 막 공부해서 사는 그런 게 아니고요. 바이코리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업종 대표주들, 대표 우량주들을 나누어서 사는 경향이 있고요. 예. 그러면 한국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여기에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금융장세에서는 전형적으로 한국을 특히 보면은 나타난다. 그래서 업종 대표주라든지요, 아니면은 우량주, 뭐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그 반도체가 속하게 되겠죠. 그럼 요즘 삼성전자 반도체 시세가 7만 전자까지 올라왔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실적 장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될 때에는 소위 경기를 많이 타는 그런 종목들이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경기를 많이 탄다라는 거는 뭐 조선이나 화학이나 철강 이런 것들처럼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소위 말해 떼돈을 벌고 예. 경제가 안 좋으면 적자까지도 나게 되는 우린 이거를 이제 중우장대 산업 아니면 자본 집약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장세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래서 한국이 글로벌 증시 대비해 가지고서요. 우리 증시 전체 시총 중에 그와 같은 경기 민감주 차지 비중이 글로벌에서 제일 높은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 가지고서 수익률이 좀 더 좋더라라는 것도 과거에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나 증시를 바라보는 분들이 경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금융 장세와 실적 장세로 변환되는 어떤 시그널 이건 뭘로 찾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하게 되면은요.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수출을 보셔야 됩니다. 수출. 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정말로 좋아지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은 최선두에 있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외부의 이 변화에 많이 흔들리게 되는 단점도 있지만 네.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것도 가장 많이 알려주는 국가이거든요. 아. 그래서 글로벌에서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이 항상 경기를 파악할 때 주요하게 자기네들의 그 소위 말해 모델이 있을 거잖아요. 예. 경기를 파악하는 거기에 반드시 대한민국의 수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일평균 수출액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영업일수를 고려한 수출액이 1월에서 3월까지는 마이너스 16에서 17%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근데 4월 달에 마이너스 10% 초반 그리고 5월 달에는 마이너스 9%대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또 열심히 사고 있다.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것은 재고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반도체 재고가 너무 많아서 감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실적 장세 들어가기 전에는 과잉 재고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과잉 재고를 밀어내서 판매하느라 할인을 많이 하다 보니 기업들 이익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재고를 줄여놓고 나면 정상 재고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이제 재고가. 예. 그러고 나서는 팔 때 더 이상 할인을 하지 않고 제값 받고 팔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적 장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재고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 기준으로 미국 산업의 총 재고 추이를 보게 되면 그 총 재고가 과거 추세선에서 이탈해서 과잉으로 갔다가요. 예. 지금 딱 과거 추세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과잉 재고까지는 해소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앞단에서 수요만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준비 채비는 끝마친 것 같다. 그렇게로 저는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재고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정상폭까지 내려오거나 수출이 조금씩 잘 돼가고 있는 것들이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뭔지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를 할 때도 그런 왜라는 이유까지를 찾아보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통계적인 변화 확인만 하고 진행을 하나요? 네, 아무래도 통계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 그 통계를 내놓는 곳에서 본인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레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지금 최근에 이런 반등 요인은 어떤 거냐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중국이 작년까지는 제로 코로나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예. 지금은 그 속도의 문제이지 위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경제가 작년 대비해서 회복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럽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특히 높은 가스 가격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전쟁 전 수준으로 이제는 가스 가격이 돌아왔잖아요. 예.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소비가 회복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일단은 글로벌에서 회복의 아주 그 초기 단계를 보여주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금융 장세가 요즘의 장세고 이제 머지않아 어느 시점인지 딱 짚을 수는 없습니다만 실적 장세로 전환이 돼 가는 국면인데 그럴 때 국내 투자자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됩니까? 네, 이럴 때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들에게 기회가 가기 때문에 예. 이거는 우리나라의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권의 대형주들이 여기에 속한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우선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라고 하면은 결국은 실적 장세는 정직한 장세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요. 예.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일수록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이미 다 나왔잖아요. 예. 그때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 대비해서 어닝 소위 서프라이즈를 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향후에 실적이 미리부터 좋아질 채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도 그럴 확률이 좀 더 있겠죠. 그래서 예.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났던 기업들을 우선 보시는 것도 한 가지 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는 8일은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이게 뭔지 그리고 국내에 어떤 이슈를 가져다 주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 선물 옵션 만기가 겹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 날에 보통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내 마녀라는 표현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과거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변동성이 유의미하게 커졌던 거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CPI 발표 그리고 FOMC 회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숙한 기업 이야기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밀크 코리아 신기주 부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기업입니까? 마블입니다. 마블. 이야, 저도 좋아하는 기업인데. 근데 요즘 마블이 되게 어렵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요즘 그러니까 영화사가 뭐 힘들면 뭐 이유가 뭐겠어요. 흥행하는 영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 이걸 이제 볼륨 3라고 하는데 테이프 이름을 타고 예. 볼륨 3가 흥행을 대박을 내갖고 이제 마블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죠. 국내에서도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개봉 6일 만에 3억 달러 돌파했는데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은 마블이 만든 32번째 영화입니다. 마블은요, 그 디즈니 콘텐츠 제국 아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즈니의 계열사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계열사, 우리로 지금은 계열사인데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국이라고 표현하는 건 각 나라를 지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즈니나 큰 우산, 빅텐트 안에 각 스튜디오들이 있고요. 네. 스튜디오들이 자치권을 갖고 있고 이 자치권을 가진 스튜디오가 디즈니라는 이런 브랜드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가 있는데 여기는 네. 이제 픽사가 있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애니메이션 만들고요. 네. 루카스 필름은 스타워즈 만들죠. 음. 그러니까 우리 이정재 씨가 캐스팅된 스타워즈. 예. 그리고 20세기 스튜디오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엑스맨 만들고요. 그리고 마블이 있는 겁니다. 마블은 네. 당연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만드는 곳이죠. 말하자면 마블 코믹스를 기본으로 해서 영화로 만들어진 이 세계가 마블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자치권을 준다는 게 계열사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계열사는 말하자면 이제 회장님 말대로 하는 그렇죠. 회장님들이 계신 곳인데 요거는 정말로 컨텐츠의 결정권을 각 스튜디오가 갖는 구조죠. 그래서 그렇군요. 스튜디오인 겁니다. 예. 마블은 캐릭터가 참 많아요. 그죠? 제가 이게 세 봤다고 하긴 그렇고 찾아봤는데 예. 8,000개쯤 됩니다. 8,000개. 8,000개요? 뭐 아이언 저는 한 15개 정도 말씀하시려나 했더니 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아는 건 15개밖에 안 될 수도 예. 있겠죠. 뭐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토르, 헐크. 힘드네요. 근데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한테 유일한 라이벌은요. 네, 손경제 유니버스. 또 있고, 네. 고맙습니다. 네, DC 유니버스도 있어요. 네, 저도 살아보려고. 어쨌든 DC 유니버스에는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 있는 캐릭터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인기 있었던 건 스파이더맨이었고요. 네. 원래는 아이언맨은 인기가 없었는데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인기가 생긴 거죠. 예. 어쨌든 영화로 만들어진 이후에는 마블이 정말 인기거든요. 네. 그래서 팬덤도 두껍게 형성이 됐는데 최근 수년 동안은요. 흥행이 실패 신화를 썼어요. 대표적으로 이터널스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이터널스는요.
그 한국 배우 마동석 씨가 나왔는데 그런데 마동석 배우가 범죄도시 나온 건 알아도 이 영화 나온 건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영화가 언제 끝나냐고 이터널스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만큼 사실은 영화에 대한 평가가 박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에서 대대로 대박을 터뜨린 거죠. 네. 이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3편 아니었으면 마블이 힘들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진짜 잘 나가던 마블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마블에는요. 이게 마블식으로 표현하면요. 히어로하고 빌런이 있는데 빌런이 정말 있었어요. 예. 마블 안에 한 명 있고요. 그 마블 외부에 한 명씩 있었거든요. 이 빌런 2명이서 마블을 망쳤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많았겠습니다만 이걸 짚어드리냐면요. 마블 외부의 빌런은 그 아이작 펄무터라고 하는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회장이에요. 이 마블 엔터테인먼트가 뭐냐면요. 디즈니 아래 마블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마블 엔터테인먼트 아래 마블 스튜디오가 있고 그리고 마블 코믹스가 있는 이런 지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9년에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당시에 인수가가 5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정확하게는 마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블 스튜디오하고 마블 코믹스, 영화사하고 만화사가 딸려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인수하고 난 다음에는 그 마블 엔터테인먼트는 약간 구조성으로 약간 불필요한 중간 단계가 될 텐데 네. 어쨌든 살아남아 있는 상태고 요 회장이 원래 마블의 이제 소유주였던 아이작 펄무터라는 인물이에요. 네. 이 인물은 90년대에 마블이 그 칼 아이칸 아시잖아요. 예. 기업 사냥꾼한테 사냥감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슬쩍 끼어들어갖고 마블을 꿀꺽했던 인물이고 원래 이스라엘 출신 이민자고 원래 하던 일은 장난감 사업가입니다. 장난감 만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마블을 왜 인수했냐면요. 장난감을 만들려고 봤더니 마블 캐릭터를 사야 되는데 마블 캐릭터를 사려면 돈이 들어. 이 돈이 아까워. 콘텐츠에 내가 왜 돈을 쓰지? 장난감을 팔아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회사를 인수해버릴까? 그래서 당시에 마블이 정말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는데 예. 바닥에 4,700억 원 정도로 인수를 합니다. 이야, 진짜 싸게 샀네. 그렇죠. 근데요. 이게 펄무터가 얼마나 자린고비냐면요. 마블 작가들한테 이 그리는 그 만화 그리는 종이도 아까워했고요. 예. 그리고 메모 쓰는 포스트잇도 뒷면을 쓰라고 했대요. 야, 뒷면은 끈적인데. 상상 초월. 네, 참. 정말 빌런이거든요. 야, 그리고 심지어는요, 마블의 수많은 캐릭터들을 영화사한테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입양을 보내요. 팔아버리거든요. 네. 이때 팔렸던 게 스파이더맨인데 소니한테 팔렸고요. 엑스맨은 20세기 폭스에 팔렸고 헐크는 유니버설한테 팔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펄머터는 마블 히어로의 진가를 몰랐던 건데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소니가 스파이더맨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펄머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500만 달러 딱 하면 원래 소니가 제시한 건 1,000만 달러였거든요. 네. 좀 2배 더 주면 아이언맨하고 토르하고 블랙팬서하고 앤트맨 우리 있거든. 이거 껴줄게. 야. 이거 떠리로 사가. 예. 당시 근데 또 소니는 더 어처구니 없는 게 안 사. 아이언맨 누가 알아. 그러니까 난 스파이더맨만 사겠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1,000만 달러로 그냥 스파이더맨 사갔는데 소니 입장에서는 땅을 칠 일이겠죠. 어쨌든 그렇네요. 역사가 이때 바뀐 건데요. 예. 이때 스파이더맨 영화를 소니가 만들었더니 대박을 내요. 그러니까 아이작 펄무터도 그러면 나도 영화를 만들어 볼까? 왜냐면 소니한테 판 돈은 1,000만 달러였는데 소니가 번 돈은 16억 달러였거든요. 와. 야, 160배 장사하니까 배가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아이언맨 영화를 2008년도에 만들게 됩니다. 예.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로다주라고 불리죠. 그 존 파브로라는 감독이 있고 프로듀서인 케빈 파이기 이 세 명이 중요한데 마블의 개국 공신인 거죠. 근데 당시에는요. 망한 배우하고요. 무명 감독하고 초보 PD였거든요. 네. 제작비가 1,800억 원이었는데 당시에 거의 8,000억 원 가까이 돈을 벌었어요. 와. 이때 그러니까 펄무터가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이 덕분에 말하자면 디즈니한테 마블을 매각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는데요. 여기서 또 이름 하나 말씀드리면 당시 아이언맨에 제작할 돈이 마블한테 없었어요. 그래서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데 메릴 린치한테 돈을 빌리는데 빌린 돈 액수가 5억 달러였습니다. 제작비는 그거보다 훨씬 적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증거물 같은 걸로 돈을 받았는데 이때 담보가 있었어요. 예.
담보가 뭐였냐면 캡틴 아메리카 캐릭터였어요. 이게 그 왜 마블의 양대 기둥이 캡틴 아메리카하고 아이언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양대 기둥을 갖고 담보를 맡기고 연기를 해갖고 흥행을 시켰던 게 아이언맨이었던 거죠. 저도 옛날에 친구한테 딱지 빌릴 때 GI 유격대 그 캐릭터 몇 개 준 적이 있어요. 담보로. 딱 그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사실은 그 경영자가 거의 딱지치기 수준으로 마블을 경영했던 참나. 건데 그런데 결국 2009년에 디즈니한테 넘어가면서 마블이 날개를 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승승장구를 하게 됐는데 이때도 안 팔겠다는 거를 그렇게 팔자고 했던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이 스티브 잡스였어요. 잡스가 펄무터한테 이제 당신이 마블을 팔면 마블보다 디즈니 주식을 가질 수 있어. 디즈니가 훨씬 더 큰 제국이잖아. 나중에 디즈니 먹을 수도 있어라고 꼬신 거죠. 네. 그래갖고 펄무터가 거기 혼란 넘어가고 마블을 팔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펄무터의 영향력이 줄었어야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디즈니하고 마블 스튜디오의 수장인 케빈 파익이나 또는 뭐 그 로다주하고 직거래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부터 계속 말하자면 펄무터가 간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도 벌고 영향력도 유지하고 싶었던 게 펄무터의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디즈니는 특히 디즈니의 유명한 CEO죠. 밥 아이거 CEO는 권한을 넘기는 임파워먼트의 달인이라고 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밥 아이거는 권한을 넘기려고 하는데 펄무터는 자기가 권한을 갖고 싶어하고 여기서 계속 충돌이 있어서 네. 그래갖고 사실은 마블 초기에 굉장한 혼란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2015년도에 펄무터가 이런 의사결정에서 이제 배제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좋았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마블이 잘 나갔는데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 권력을 잡으면 놓기 싫겠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부터 이제 마블이 그 엔드게임 개봉한 다음에 흥행이 잘 안 되니까 펄무터가 잠시 눈치를 보면서 디즈니에 자신의 신복을 이사회 멤버로 앉히려고 해요. 예. 이걸 통해서 디즈니를 장악하고요. 마블도 장악하려고 하는 욕심이 부립니다. 이런 거를 수년 동안 하면서 디즈니하고 마블 안에 굉장한 혼란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수년 동안 마블의 흥행 실패 신화가 쓰여지게 된 거죠. 네. 이터널스 개봉한 줄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렇네요. 그 최근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밥 아이거라는 CEO가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난 4월에 한 7천 명 정도의 직원을 비용 절감 차원에서 구조 조정을 하거든요. 예. 이때 아이작 팔무터도 잘렸습니다. 아. 빌런이 잘리게 됐는데 예. 본인이 비용 절감을 외치는 화신이었는데 비용 절감이 명분으로 잘리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하죠. 네. 자,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시기를 마블 스튜디오 내부에도 빌런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사면초가도 아닐까봐 정말 마블은 안팎으로 빌런이 있는데 예. 내부 빌런은요. 빅토리아 알론소라고 하는 마블 총괄 프로듀서 겸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부분 총괄 담당입니다. 참 이 직함이 긴데 빅토리아 알론소 역시도 아이언맨 1편의 창업 공신이에요. 1편 제작에 참여했었고요. 근데 마블 영화는요. 기본적으로 컴퓨터 그래픽 덩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촬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전반 작업이라고 할까? 그런데 컴퓨터 그래픽 입히는 후반 작업 비중이 아주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CG를 총괄한다는 건 거의 모든 마블 영화 제작에 관여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덕분에 빅토리아 알론소도 굉장히 승승장구를 해서 2015년에는 제작 담당 부사장이 되고요. 2021년에는 후반 작업 포스트 프로덕션 담당 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요 알론소가 본인의 권력을 남용해요. 컴퓨터 그래픽 작업이 들어가는 영화라고 하면요 보통 경험이 많은 유명 감독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본인의 이때 영어 역할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알론소가 포스트 프로덕션 사장으로서 자신의 영화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경험이 없는 신인 감독 위주로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독들을 자신의 일종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32편이나 만들어졌는데 대부분의 영화의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사실상 본인이 감독이 되려고 하는 야심을 부리다 보니 영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라고 하는 건 인파워먼트를 통해서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스튜디오 안에서조차도 감독들의 자율성을 빼앗아가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마블 영화들을 보면 이게 분명 검증된 세계적인 3D물인데 세계적인 감독들이 아니라 좀 못 들어본 감독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그 아이언맨 1편의 존 파브로 감독도 무명 감독이었거든요. 예. 그게 대박을 냈잖아요. 예. 그때부터 신인 감독을 발굴해서 흥행에 성공하자.
때까진 좋았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용이 돼서 음. 일부러 무명 감독을 써서 마음대로 써먹자 그런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마블 영화들이 일종의 공장에서 찍어내는 천편일률적인 영화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당연히 관객들이 알고 말하자면 떠나버린 거죠. 예. 그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과도한 PC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PC주의요? 그러니까 요즘 그 미국의 대선 보면요, 그 WOKE라고 있는데 오크라고 하는 게 그 중요한 화두거든요. 네. 그 미국 대선 후보 중에 플로리다 주지사 중에 론 드산티스가 있잖아요. 네. 론 드산티스가 하는 얘기가 스탑 워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과도하게 그러니까 영화 스토리랑 관련이 없는데 그런데 이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뜬금없는 애정신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강요했던 인물이 바로 빅토리아 알론소예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알론소도 역시 이런 문제에 책임을 지게 되고 회사를 떠나게 되고요. 네.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마블은요 후반 작업이 복잡하고 긴데 대신에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센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마블의 비밀주의를 들어보셨을 텐데 마블은 배우가 출연할 때도요 자기 배역이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대사가 뭔지 몰라요. 그만큼 마블의 스토리라인은 굉장한 비밀 엄수에 해당되거든요. 네. 이게 후반 작업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 만든 CG를 갈아엎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정말 개봉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빅토리아 알론소였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노동 강도를 유지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말을 듣지 않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 아티스트가 있으면 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업계에서 퇴출을 시킵니다. 아이고. 이러니까 사실 그 말씀 안팎으로 마블은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 때문에 영화가 재미없었던 거죠. 네. 알폰소도 결국 해고됐다고 말씀 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내부, 외부의 빌런들이 아웃되면서 그 뒤에 만들어진 영화가 이번에 대박치고 있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인데 네. 맞나요? 맞아요. 맞는데요. 이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백 투 베이징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아니 히어로물이라고 하면 결국은 친구나 가족이나 나한테 소중한 사람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런데 가디언즈 갤럭시는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유사한 가족을 이루고 그다음에 거기 등장하는 주인공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베이직 히어로물의 가족주의하고 영웅주의가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관객들이 이걸 보고 싶어서 마블을 좋아했는데 최근엔 그게 안 나왔다였는데 그걸 해결한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마블 영화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데 굉장히 쉽게 풀어요. 뭐 노래도 나오고 춤도 나오고 그러니까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좀 흥겹게 만들어주는 거죠 관객들을. 그리고 이제는 거의 뭐 시사상식이 됐잖아요. 타노스라는 마블의 악당 있죠. 네. 근데 타노스가 악당이지만 우주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주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과밀해서 네. 전 우주의 인구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마디로 설명은 돼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마블의 악당은 좀 어려워요. 말하자면 스토리라인이 너무 복잡하고 관객들한테 설명하려면 우주의 그 과학 상식까지 필요할 정도로 복잡해진 상태인 거죠. 네. 반면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경우는 그냥 친구를 구하러 다니며 친구 구했다고 춤추고 노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너무 좋아하고 단순하니까 기꺼이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드디어 마블 그럼 이제 부활한 겁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영화 가디언즈 갤럭시를 만든 감독이 제임스 건이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마블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라이벌인 DC 코믹스로 갔습니다. DC 유니버스로 이동했거든요. 워너브라더 쪽으로. 그러니까 제임스 건을 마블 내부에서 굉장히 괴롭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갖고 결국 라이벌 회사로 이직을 결정해서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마블을 구하는 건 가디언즈 갤럭시인데 가디언인 거죠. 그런데 떠나버리고 심지어 이제 DC를 구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요즘 팬덤 입장에서 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배트맨 슈퍼맨이 다시 돌아오는 것인가? 이게 요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침숙한 캐릭터 뒤에 있는 이모저모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의 오프닝 때 나왔던 노래죠. 저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